네, 대표님 정말 네. 이번 일주일은 너무 힘든 한 주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시장을 지켜보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흐름과 또 미국 시장의 흐름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요, 무려 코스피는 5.5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9.07%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국내 내외적으로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호재가 잘 먹히지 않은 한 주가 이번 주 시장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정도 저점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코스피는 플러스 0.27, 코스닥도 역시 플러스 0.16으로 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 정도로 안착을 했으면 좋았을 거고 코스닥은 825포인트를 지켰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추석 전후로 증시가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주는 그리고 과거 4개년을 봤을 때 추석 전과 후는 그래도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 이런 부분을 일단은 희망을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상황에서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확산이 되었고요. 2차 팬데믹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영국도 아시다시피 셧다운이 다시 되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도 역시 한 윈난성인지 그런 쪽에서 이 도시 봉쇄가 다시 이어졌다는 그런 루머들이 나돌면서 글로벌 재확진자 수가 늘었다.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많았던 미국의 테슬라,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많은 기술적 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요점은 그렇습니다. 배터리 단가를 낮추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단가 인하, 저기 가장 큰 대기업이 단가 인하를 시도하니까 당연히 그 밑에 벤더들의 그 수익성은 악화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이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장중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문을 통지하면서 우리 시장 반등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영향을 안 줬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맞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 통지가 옴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도 어느 정도 해빙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그 기대감에 바닥은 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 증시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 중에 2가지 이유는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유동성이 풀리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신용융자 잔고액이 계속 증가한 부분이 증시의 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를 중단을 했고요. 또 2번째는 정부에서도 이 신용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동성 축소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되면은 성장주들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제한이 되기 전에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두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말에 지금 또 이게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연말 대주주 양도 차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과세 회피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 대주주 양도 차익 이 3억으로 원래 진행
그 방향대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11월 정도는 이런 그 양도성 과세 회피 매물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출회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네, 여러분들 국고처 방송 계속 들어주시면은 거기에 따른 대응책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또 이번 주에 증시 체크 포인트도 또 더 짚어봐야겠죠. 어떤 네.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그 증시 체크 포인트 한번 이번 주 증시를 체크하고요. 다음 주 증시를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더 나은 투자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는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죠. 자, 테슬라의 그 배터리데이 실망감. 네, 거기에서 원래 100만 마일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 그리고 혁신적인 배터리를 만들어낼 거다. 이런 기대감을 한껏 줬습니다.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전기차의 중요한 그 부분이 2차 전지 배터리인데 그 단가의 25에서 30%를 차지한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 때 배터리의 단가 인하는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전기차가 25,000달러까지 떨어뜨리려면은 2차 전지 배터리의 가격은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런 의도로 여러 가지 이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영업이익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당연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주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재주들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그동안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이 경협주들, 네, 경협주들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사과 통지문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경협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주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협력에 관련된 경협,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도주,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 관련주들, 이렇게 여러 가지 경협주들이 있는데, 경협주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바닥권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번 정부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요,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요. 혹시 또 11월 3일 미국의 대선인데, 이 대선 전 10월 달에 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북미 간의 대화 얘기가 좀 나온다면은 시장의 관심은 또 경협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일종의 테마주 위주의 경협주들도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올랐을 때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조금 바닥권에서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실망감이 큰 섹터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주인데 풍력, 태양광, K 뉴딜 지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 이 풍력과 태양광, 뉴딜 지수 관련주들 투자하신 분들 손실이 엄청납니다. 눌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빠지고, 눌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빠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여러분들 추석을 좀 기점으로 해서요, 추석 전과 후에 이 정부 정책주들이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추석 민심,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앞으로 풍력, 해상 풍력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K 뉴딜 지수를 만들어서 이쪽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이 관련주들이 계속 떨어졌어요. 추석에서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정책주들은 추석을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서는요, 반도체 업종이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왔고요,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러시 오더, 갑작스럽게 급하게 오더를 많이 해서요, 오히려 오히려 3분기 때는 이 반도체 업황이, 반도체 쪽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IT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오히려 반도체 이 업종은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주가 흐름이 견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또 수소차, 수소경제 에너지 관련 섹터, 네, 수소차가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니콜라입니다. 네, 니콜라 CEO가 사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차 관련주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뭐 오히려 우리는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면서 기술력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넥소나 그 수소 트럭인 액시언트를 상용화시켜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수소차 관련 부품 회사들 좋을 것으로 봤는데 이미 어느 정도 실적보다 미리 주가는 앞서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들 많이 급락을 했고요. 자, 성장주 또 바이오 2차 전지 이 섹터였는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성장주들은요. 유동성이 풍부하면 오르고요. 유동성을 제한을 하면은 성장주들은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들 그동안 바이오하고 2차 전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을 좀 체크하시면서요. 이런 부분에 추가 투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증시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연휴가 지나가게 되면 또 이제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와 함께 네.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이틀밖에 열리지 않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이틀이라도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야 될지 또 궁금합니다. 짚어주시죠. 네. 자, 추석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 그런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은 눌림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쯤에서 사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요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 하지만 그런 눌림목에 있는 종목과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엔터주와 미디어 컨텐츠 게임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엔터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10월 15일 날 상장을 하고요. 10월 5일 날 6일 날 공모주 청약이 있습니다. 이 그 증시 상장의 대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엔터주들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디어 콘텐츠 네, 여러분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키스트, 뉴, 쇼박스 네, 대표적인 드라마 및 영화 제작사인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업체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드라마 잘 만들고 이 아시아권에서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는 없죠. 뭐 아시다시피 기생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랑의 불시차 네, 이태원 클라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1, 2등을 했고 최근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드라마도 넷플릭스의 최상위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추석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돌아다니지 않고 집콕 방콕을 한다면 영화를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드라마 관련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대형주입니다. 근데 충분히 바닥을 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A스토리는 킹덤 1, 2 다 흥행을 시킨 제작사인데 이제 킹덤 이 킹덤의 그 외전 네 그리고 킹덤 3 제작 발표의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지리산 전지현 주연의 지리산이 또 기대작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은 하반기에 그 신작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게임주들 최근에 신작 게임이 이번에 그 4분기에 많이 출시가 됩니다. NC소프트의 브레드 앤 소울 2가 신작 게임이 나오고요. 펄 어비스, 검은 사막 이렇게 여전히 인기가 있고요. 컴투스의 뭐 서머너즈 워, 스트리트 파이터 인기가 많죠. 그리고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 4분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넷마블 BTS의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하면요. 24.9 약 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25%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상장에 따른 그 상장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오위즈 웹젠, 위메이드는 미르4 네, 하반기에 출시합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생소하겠지만 BTS는 다 아실 겁니다. 이 BTS가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아티스트로 우뚝 섰는데 빌보드 핫 1위를 2주간 달성을 했고요. 그런 아시아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BTS가 새로운 이 역사를 쓰고 있고요.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뷰, 정국 네, 7인조 보이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5인조 보이그룹이 뒤따르는데요. BTS의 명성은 아직 못 미칩니다. 자,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일 언제냐? 네, 10월 5일에서 6일입니다. 추석 끝나자마자 이 공모를 청약하는데 엄청난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주 배정은 10월 8일이고요. 이 공모주 배정 이후에 상장은 15일입니다. 네, 15일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 희망가는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13만 5천 원이 공모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면은요, SMYG 엔터, 그 다음에 JYP 엔터, 이런 그 빅3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빅3 하면은 SMYG 엔터, JYP가 항상 빅3로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은 상대가 안 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 상장을 해서 따상을 하면은요, 무려 14조 원 정도를 마크할 가능성이 높고, 시가총액은 28위로 껑충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과거에 JYP 엔터가 2017년에서 2018년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때 SM과 YG 엔터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그 엔터 대어가 상장을 하면요, 이 그동안의 빅3였던 SM, YG 엔터, JYP 엔터가 이 실적과 영업이익이 비교되면서 아무래도 이 주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 그리고 네,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M은요, 이번에 신인 걸그룹을 데뷔시키고요. 그 다음에 NCT, 최근에 NCT 2020이라고 해서요, 엠넷하고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NCT 2020은 23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는데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YG 엔터는요, 지금 현재 YG 엔터 그 전에 누가 먹여 살렸냐? 빅뱅이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체인지가 되었죠. 누가? 네, 블랙핑크가 지금 현재 YG 엔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저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요, 신인 걸그룹 니주가 역시 일본에서 그 신인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니주 멤버를 구성을 했는데 이쪽에서 또 오리콘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본의 음원 차트에서 오리콘 1위를 니주가 달성을 했고요. 역시 JYP 엔터는 트와이스죠. 트와이스도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되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증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나왔고요. 또 그 미국 시장에 애플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나스닥 그리고 다우, S&P 500 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 하락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등의 여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에 커플링 되면서 다음 주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했습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에서 핵심이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이 부분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주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 민심의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책주들 반등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풍력, 태양광, K, 뉴딜리수 관련주들, 특히
풍력 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추석 이후에 10월 5일에서 6일이 공모주 청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장의 관심이 이 엔터 쪽에 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엔터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투자 전략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님만의 필승 매매 기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사실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정말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분 네. 좋게 추석을 좀 시작을 맞습니다.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어떤 매매 기법을 더 알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큰 수익을 내기에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지수가 어느 정도 상단에 있고요.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과거에 1월, 2월을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비해서 실적은 안 좋아진 기업들이 많은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은 지금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좀 많이 과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지금 지수의 흐름이 상단과 하단의 박스권에 이어져 있을 때 이때는 소규모 자금을 갖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국고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단기적인 자금을 운용할 때 이런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지금 이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의 필승 매매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지금 복습을 한 번씩 해드리는데요. 지금 필승 매매 기법에서 3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 매수 시점이다. 그리고 캔들은 21선을 지지해야 된다. 이 간단한 법칙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에 MACD라는 보조지표를 추가시켜드렸고 MACD 이 시그널을 MACD 그 선이 골든 크로스 할 때 매수, 그 다음에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매도, 이 부분을 간단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죠. 그리고 캔들이 어떻게 됐나요? 21선을 지지하고 있죠. 이 차트의 그림을 정확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일선이 21선을 돌파했는데요. 이 21선 위에 장대 양봉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조정 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하나 또 넣어드렸습니다. 아까 보조지표 MACD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지표는 일목균형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합니다.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은 우하향 추세, 구름대 위에 있으면 우상향 추세,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파란 쪽, 그 다음에 빨간 쪽, 이 구름같이 생겼죠? 이걸 구름대라고 합니다. 구름대 위에 있으면은 우상향하고 있죠? 위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MACD를 알려드렸죠. MACD에서 빨간 선, MACD 선이 MACD 시그널 선을 올라탔다. 올라타면은 매수 신호. 올라타면 매수 신호. 여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 매도 신호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름대를 돌파하면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떨어지면 하향 추세.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구름대를 깨면은 하향 추세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구름대 깨는지 아니면 구름대를 지지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오히려 반대로 구름대를 돌파하면은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목균형표도 보셔야 되지만은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지, 즉 골든 크로스가 나는지, 3일선이 21선을 데드 크로스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이 보조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매수 신호, 그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매도 신호,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 현대차가 중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차트가 일단 예뻐서입니다. 차트가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름대 위를 올라타는 순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이 크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골든 크로스, 네, MACD 선에 골든 크로스 매수 신호가 잡힌 거죠. 매수 신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차트가 예뻐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일선이 21선을 돌파한다.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 위에 올라서면은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고 이 구름대 위에 올라타는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되고요. 자, 저번 주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체결 강도입니다. 체결 강도를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데 꼭 체결 강도를 보셔야 됩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 100 이상 매수 세력이 강하다. 매수 세력이 강하면 올라가겠죠. 체결 강도 100 이하 매도 세력이 강하다. 매도 세력이 강하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호가창입니다. 네, 호가창이고 이 오른쪽을 보시면요. 체결 강도가 있습니다. 이 체결 강도를 보실 때 이 당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 네, 어떻게 됐습니까? 100 이상 되니까 네, 상승 흐름. 그렇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체결 강도가 100 이상. 네. 100 이상 시 상승 확률이 높다. 네. 체결 강도 중요합니다. 자, 반대로 체결 강도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하락 흐름, 하락 가능성이 높다. 네, 체결 강도가 75. 네, 보니까 체결창 보니까 매도가 많죠. 네, 그래서 이 체결 강도 100 이하는 매도 신호가 강하다. 매도세가 강하면서 즉 매도가 많아지면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결 강도 100 이하. 네, 체결 강도 100 이하일 때 하락 가능성이 높다. 네,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체결량. 네, 체결량도 역시 매도 쪽이 많죠. 네, 100 이하는 체결 강도 100 이하는 매도 강도가 세고 즉 매도 강도가 세면 하락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매수하고 매도 창구. 네, 여러분들 거래원을 안 보시는데 이 매수와 매도 창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매수 쪽에 2개 이상의 매수 우위 창구가 있으면요.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매도 창구, 네, 매도 거래원이 많다. 그러면은 매도 우위 창구,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도 우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가는 당연히 하락을 하죠. 매수 우위 창구가 많으면 네, 당연히 상승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호가창을 보다 보면은 정신 없으셔서 이 창구를 안 보세요. 미래에셋, 키움 그거밖에 안 보시고 삼성이 많이 사는지 NH 쪽이 많이 사는지 골드만이 많이 사는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한 예로 보시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죠. 네, 플러스인데 보세요. CS하고 메릴린치 2개 이상의 창구가 매수 우위입니다. 이렇게 2개 이상의 매수 우위 창구가 여러분들 호가창에서 발견된다. 이 종목은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외국계는 아닌데 네, 한투증권 토러스 갑자기 토러스가 딱 뛰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특이한 창구가 매수로 잡힌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반대로 여기서 보시면은 갑자기 계속 매도를 때립니다. 한쪽 창구에서 한투증권, 삼성증권 계속 매도. 이 매도 창구가 2개 이상 잡히면 뭐라고 했죠?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 매도세가 강한 창구 2개 출현을 하면은 네, 하락 확률이 높다. 보시면은 시티증권 갑자기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매도 우위에 올라섰습니다. 보통 미래에셋, 키움이 매도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같이 삼성증권이 매도 우위를 굉장히 상위권에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창구도 꼭 체크하시고요. 체결 창구와 창구만 일단 확인을 하셔도 반절 정도는 투자할 때 도움이 되신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 다음 전략은 다음 주 국고채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